예. 아, 이제, 예. 그,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은 조금 내용이 중첩되는 면이 있어요. 왜 그래 됐냐 그러면은 원래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시려고 했던 분이 학사 업무 일정 때문에 바쁘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도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 4, 5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앞에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토메이션 쪽이니까 조금 더 유용한 면도 많고 또 오늘 할 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가 회사의 문화를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도 16편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슬라이드도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훑어드리고 이번 주 거 나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습 겸 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 앞부분도 뭐 따지고 보면은 영상 볼 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후반부에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요. 저번 주 거 한번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들 다들 잘 보이시죠? 예. 슬라이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번 주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MS의 자동화에 대한 시각화를 다시 재정립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통 RPA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RPA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나 하면 대부분 자동화가 RPA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얘기가 되니까 RPA는 잘 알고 계신데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도 RPA 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RPA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파워 오토메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개념을 RPA 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 정확도 이런 걸 높일 수 있고 또 비즈니스 문제 해결할 때 비용 절감이 회사 입장에서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뭐 감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자동화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초자동화라는 개념, 같은 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요 개념 있죠. 요거 여기 이제 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사스 제품이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초자동화라는 개념을 쓸 때는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MS 같으면은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요 부분이 AI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보조를 좀 받아야 좀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좀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자동화 잘 하실 필요 있어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새로 들어왔고, 요건 AI는 옛날부터 들어있었고, AI 빌드라는 이름으로요. 또 이제 넘어가면은, 요게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어드바이저. 요게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요.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시간 나시면은 요거 한번 꼭 따라 해보세요. 하기 쉬워요. 예. 여기에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라 가지고 어, 결국에는 우리 회사 내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2자도 보이고 뭐 4자도 보이고 1자도 보이잖아요. 각각의 몇 명, 한 7명이서 여기 7명이서 지금 실정을 7명이서 어떠한 과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색깔 보면 어디가 정체되는지 뭐 그다음 주에 사람들은 뭘 많이 선택하는지 또 이런 것들 보면 또 의외로 또 이렇게 가서 작업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니까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만드는 방법은 이런 네 가지 순서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UiPath가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인데 요건 RP만 두고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클라우드 RPA 얘기하면은 사실상 UiPath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 RPA 그것만 따온 거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터나 이제 요거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거 요 부분 오래된 앱, 요 최신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의 RPA는 요 부분만 갖고 있는 거죠. 요 부분만. 그리고 데스크탑도 가능하고 브라우저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거. 그다음 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스크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윈도우 요 환경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인, 무인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UIPath가 이제 보통 요런 개념을 가지는 거고, 그때 무인일 때 로봇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MS는 요 부분 클라우드, 그래서 유인, 무인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거, 요 하나에서 요런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문서 자동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로코드 앱하고 합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건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보면은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문서 자동화. 근데 이제 프로세스란 과정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옛날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오늘도 얘기했는데 그 프로젝트하고 관련돼서 여기 승인 프로세스, 회사 내에서는 외국 회사들은 역시 그 감사 있잖아, 오딘 얘기요. 그러니까 MSS 내주는 정도만 되면 얘들은 오케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결제 시스템하고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AI 빌더, 파워 BI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중심에 여기 자동화를 통해서 파워 앱스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표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옛날에는 따지고 보면은 요 부분에서 많이 얘기했거든, 시민개발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에 게 잘 안 되니까 여기까지 잘 연결해서 퓨전팀 플러스인데, 옛날에도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옛날엔 주로 이쪽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쪽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만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프로세스가, 이 자동화가 결국에 이쪽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만 바라만 봤던 건 실패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쪽이 이제 강조돼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 주에 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또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아까 IT 뭐 개발자 이런 분들한테 뭐 IT 관리자 쪽에 얘기인 거지, 일반 그 시민 개발자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관계된 얘기였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울릴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봤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을 이제 요쪽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다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드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 다이나믹 365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이 네 가지 서비스의 어떤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례, 예시, 이걸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쪽 미드도 그렇고 우리 이쪽도 그렇고 각각 개별적으로 뭔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드업은 이것들 다 연결하는 작업이니까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 중순쯤에 또 할 건데, 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데이터 벌스라는 관점에서 이것들 연결하는 걸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지만 결국엔 다 통합돼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중점을 봐서 여러 개를 볼 것인가, 또 한 번씩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좀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업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얘기들 자동화 얘기니까 뭐 당연한 거고 450개 커넥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템플릿을 배우기. 뭐 요런 것들 조금 해서 남들 했는 거 잘 따라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조금 하시다가 스스로 하시려고 하면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들 해놓은 거 보고 따라하면 쉬운 것들이 많으니까 요거 템플릿 좀 배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고요. 그 요번 주에 할 거를 제가 조금 미리 봐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드업에서는 항상 슬라이드로 미리 조금 보고 이제 그 적어 들어갔는데 그 동영상 이제 영상을 봤는데 우리 지금 그 저기 뭐냐 우리 스터디에서는 그냥 이제 영상부터 먼저 틀어줬는데 오늘은 조금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 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게 이제 따지고 보면 좀 키노트 느낌 그리고 요것들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요 하위 이제 세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RPA 하고 중요한 게 자동화 이런 것들 할 때 센터 오브 엑셀런스 요거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 내에서 RPA 하는 그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구축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RPA 개요 요건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롤아웃하고 시어 룰 요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PA 개요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레거시 앱 요거에다가 파워 오토메이터가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커넥터가 많다 했잖아요. 아까 내장 커넥터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400개라 했는데 한 450개쯤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수많은 이제 MS 회사 제품도 있고 이 수많은 다른 회사들 간의 어떤 그 연결고리예요. 앱 커넥터가. 근데 오늘도 이제 그분 이제 얘기하면서 커넥터 얘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딴 데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 자기 회사가 아니고 딴 회사인데 그 API를 제공해 주냐 하니까 API 제공해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쪽 회사에서 그분이 어떠고 했는데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내용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커넥터가 없으면은 API 만들어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API 만드는 것들은 일반인은 잘 못하니까 그때 이제 프로 개발자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왜 안 보이지? 여기 보면 수백 개의 트리거, 수백 개의 트리거. 트리거가 여기 뭐냐 그러면은 파워 오토메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작하면은 자동화라는 건 뭔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이제 완전 자동일 수도 있고 사람 클릭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때 시작하는 거를 트리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MS에서 이제 모든 이제 뭐 이야기들 할 때 트리거가 나오면은 뭐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날짜가 뭐 예를 들어 8시가 되면은 시작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하는 게 트리거고 그 트리거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후속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천 가지쯤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하나 버튼 하나하나가 서비스인데 이거 하나하나에 딸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딸린 거기 때문에 여기 수천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여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각 서비스에 뭐 우리가 우리 API로 내주는 것들 중에서 핵심 서비스들을 거의 대부분 작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API 다른 회사 거 갖고 와서 뭐 하려고 하면 그 API를 공부를 또 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템플릿을 내준 거죠, 얘들이. 엄청 많은 템플릿. 그래서 일단은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단계, 여기에서 요 단계로 가는 거고, 요건 세 단계.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보고 찾아도 되고, 자기하고 가장 관련된 거,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영어를 읽고, 이제, 내하고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도 잘해야 되고, 교차 검색 이런 거 통해서 나름 나하고 가장 맞는 걸
찾고, 근데 만약에 팁을 드리면 내가 나하고 가장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장 안 맞는 게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어, 여기에 맞는 게 좀 있고 여기에 맞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열고 공부를 해서 요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요거 공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해서 요거에다가 요 두 개 없애고 나머지 요거를 빨아서 시키면 돼요. 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게 없다고 해서 이제 실망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배워서 공부한 다음에 쭉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경험 구축.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하고 관련된 거예요. AI 관련된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콘투스 인보이스 계가 송장 관련된 거거든요. 콘투스 회사에서 우리한테 송장을 보내줬을 때 여기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가 총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주소 아니면 여기에 뭐 날짜 여기 뭐 판매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그 변수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값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래는 AI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AI 빌드라는 요걸 통해서 쉽게 그냥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요거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능형 경험 구축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AI 빌드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AI 빌드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비개발자도 이거는 초등학생도 10분만 배우면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아니 내가 AI로 그 열심히 파라미터 막 하고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막 이렇게 고쳐서 막 학습시키면은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훨씬 좋다고 뭐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말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마야 하면 한 달 동안 학습을 시켰고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만 내면은 지금 초등학생도 한 10분 배워서 1시간만 연습해 보면 다 해요, 이거. 그 이제 시간과 그리고 성능의 차이가 보통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더 확실하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MS도 그 AI 그 지기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셔도 좋을 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는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 그냥 쭉 영상 들으시면 돼요. 이게 한 만 정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 요거는 또 제가 미드업을 했던 분들은 우리 그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관련돼 가지고 이거 할 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지능형 자동화라고 해서 원래가 이제 RPA 자체에는 지능형이 없죠. 지능형이 RPA가 되려고 하면은 AI를 포함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했잖아요.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DPA라고 해서 요게 이제 클라우드의 RPA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MS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MS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돼서도 자동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진짜 먼저 해보면은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우리도 해보면 좋은데 요것들 써보면 좋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세서 이제 마이닝이 프로세서 어드바이저예요. 이 전체를 이제 다 통합해서 이제 MS에서는 요까지 합쳐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거고 UiPath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롤아웃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명 들으실 때 이제 동영상 보실 때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오늘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PA COE의 역할이 뭔가 조직이 자동화 및 생산성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통해서 달성된다고요. 거버넌스하고 그다음 이제 반복 가능한 패턴 템플릿 그리고 일관된 이익 추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비개발자보다는 오히려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PA의 전문가 집단을 어,
누구의 헤게모니로서 이런 걸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네 가지의 예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영상 보실 때, 아, 우리 회사하고 가장 적합한 문화와 그 다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거버넌스에 뭐 또 뭐 보안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 템플릿 이런 얘기 그다음 KPI. 근데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조직이 얘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부관님 그 이야기 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그 회사 그 얘기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보여줘요. 고객 1, 2, 3, 4 네 개를 이제 영상에서 보여줄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지원 혁신. 보통 최초로 만약에 RPA 한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 다음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럴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어, 이쪽은 이제 M365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 RPA, COE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M365, 아무래도 MS라 가지고요. MS에서 기본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M365 CO에서 관리해 줄 때 시민 개발자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뭐 아이디어도 내고 뭐 훈련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테스트하고 배포 유지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얘들이 이제 밑바탕 깔려주고 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시민 개발자 쪽에 축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민첩성이 이쪽에 와 있거든요. 이런 민첩성을 요구할 때는 M365 CO 정도만 있으면 된다. 굳이 뭐 RPA CO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표 보면은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자동화 이쪽은 이제 자동화 구축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N365 COE에서는 기존에 하던 역할 그대로 다 하는데 이쪽에 RPA COE에 요걸 넘겨줬어요. 컴퓨팅 관리. 원래 저 앞장에서 보면은 여기 앞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아이고 여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컴퓨팅 관리가. 근데 여기는 이제 컴퓨팅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여기로. 그래서 이제 RPA COE하고 그다음 이제 구축도 RPA 디벨로퍼가요. 시민 개발자라기보다는 RPA 디벨로퍼 이쪽에 둔 것 같아요. 이쪽은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권 이런 쪽이 다 처음에 RPA, URPS가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게 다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패턴 템플릿 그러니까 이제 RPA의 패턴 템플릿 아니면 코드 리뷰 요런 이제 자동화까지 데브옵스까지 다 얘들이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 개별 작업들은 이제 RPA 디벨로퍼들이 구축해서 이제 주로 외주 작업 비슷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이런 직원들이 다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있는 기업이 처음에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지금 구축하기 어려웠는데 뭐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했던 일부 기업들은 이제 회사 내 제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갖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회사들이 뭐 금융 뭐 이런 회사들 쪽으로 된 것 같고 일반 제조업이나 뭐 유통 이런 쪽은 이거 템플릿이라든지 패턴 이걸 구축하기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째 또 비즈니스 주도 혁신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쪽이 지금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주도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요거는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RPA COE에서 요거 두 개는 또 똑같아요. 컴퓨팅 관리하고 파이프라인. 근데 여기 시민 개발자하고 요거의 어떤 그 연결성을 위해서 얘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 요 시민 개발자는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요 중간 다리로서 얘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 포탈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회사에서 개념을 잡았던 거거든요. TC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요 링크 따라서 가시면은 얘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RPA 관련돼서는 이런 걸 조금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민첩성이 시민개발자 쪽에 조금 더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조금 더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MS에서 바라보는 가장 좋은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COE. 뭐 많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에서의 이제 아래로 탑다운으로 이제 스폰서, 이게 이쪽에서 처음부터 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를요. 그 이제 RPA 이제 COE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하고 좀 달라진 게 개발자인데 시티즌하고 RPA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좀 힘들어요. 원래 개발자여야 되는지, 아니면 시빈 개발자 이만큼 실력을 높여야 되는지.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쪽에 이제 그 처음에 개발 단계하고 이쪽에 이제 프로덕트 이제 실제 단계에서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이쪽은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뭐 요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아까 여기 COE들이 요쪽에 뭐 요런 거, 뭐 요런 거들 했는데,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쪽에서 되도록이면 자동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요 RPA COE가 안 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분들의 손을 타지 않고 뭐 요쪽에서 자동화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름 이제 여기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어와 민첩상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꿈이에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면은 이 전 단계들, 얘들이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여기 단계를 구성하는 이 단계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이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거죠. 결국 이렇게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기업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뭐 조금 조금씩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직에 잘 맞는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UiPath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다 이제 그 RPA COE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MS 제품을 쓰니까 M365 COE부터 회사 내 구축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들 얘들 부서 위주가 아니고 자기들 어떤 각 부서가 아닌 결국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냐는 거죠. 다 이제 부처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부서가 잘 되기를 먼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이 말은 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부서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잘 순화시켜가지고 옛날엔 그랬던 사람이 조금 이제 나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서, 우리 회사, 우리나라 전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문화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인간의 본성을 조금 탈피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잘 되잖아요. 무늬만 뭐 우리는 협업을 중요시킨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협업을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바뀌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본성을 바꿔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주화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규모의 활동이 민주화될 때 뭐 달성할 때 이 말은 결국에 RPA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각자 그 직원들이 다 달성할 수 있을 때 각자가 이제 결국 민주화라는 얘기예요. 뭐 돌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민주화는 누구나 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컨트롤과 민첩성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점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영상이 좀 짧고 이러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거의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기가 자꾸 오늘은 또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반은 또 앞에서 한 얘기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뭐 빵도
뭐 먹고 우유 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요. Hello, everyone. My name's Kent Weir. I'm a PM on the PowerCat team, and welcome to our MBAS session. Today, we're going to be focusing on building an RPA and automation center of excellence. I'm joined with Ashwini Sharma of the Power Automate team. Ash, do you want to go ahead and introduce yourself? Yeah, thank you, Kent. My name is Ashwini Sharma. I'm the Group Program Manager for the Power Automate team, and I look after our RPA efforts. Let's jump right into the agenda. So this session is, we'll cover three things in the agenda. The first one is give you an overview of RPA. The second is talk about enterprise rollouts and how our Center of Excellence is getting set up to drive adoption of automation within the enterprise. And then third are a few set of resources to get you started. So let's go right into RPA overview. Okay, first off, what we've heard from customers is RPA, the use of RPA 고객 요구 사항이죠. RPA 통해서 to bridge between modern applications and legacy systems that they have. Modern applications are one that maybe Dynamics, maybe modern Office 365, these other services that have APIs on them. 여기서는 이제 M365하고 이것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450개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쿠팡 이런 거가 450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쿠팡에 API를 제공하면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저쪽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old. And you want to orchestrate across them. But very frequently, these customers also have legacy systems, and these were built as point solutions maybe a decade or so back. But they are really the backbone of how work is getting done inside your organization. And this could be a ticketing. 문제는 저쪽이 티켓팅이라든가 주문 같은 거, 반품 같은 거, 회사의 본질적인 시스템이 저쪽에 가 있다는 거죠. 올드에. System, these could be your order processing system, etc. And the only way to automate these is by mimicking human behavior, by clicking buttons, by reading in values, by entering in values. And this is what the industry calls robotic process automation, or RPA. And the way we look at RPA is a broader definition of how organizations can automate really their business processes, which include modern applications and include legacy systems as well. So let's take a look at what Power Automate provides for this. First of all, Power Automate provides hundreds of different connectors from all the way from Adobe to Zendesk, with Salesforce and SAP and other systems in the middle, where you can automate just out of the box across these different systems. You can also define your own custom connectors for services you may have on premises or in the cloud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is automation.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지정 커넥터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네이버라든가 뭐 쿠팡 이런데 그 API 그 450개 안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API를 제공해 주면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API 가지고 API 그 주소 뭐 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개발자분들이야 이런 거 쉽게 갖고 올 수 있겠지만 비개발자이신 분들은 API 제공해줬다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몇 번 이제 따라해서 만들어 보면은 좀 되게 쉽게 그 값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몇 번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Second, there are hundreds of triggers that are exposed by these connectors as well. So when a new file is added to Dropbox, when a new row is added to SQL Server, of course, in addition to all the on a schedule or manual trigger that you see from traditional RPA vendors, you have hundreds of these triggers that help.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트리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그 SQL의 행에 새로다 이런 거 자기가 뭐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트리거만 봐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부터 개념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You automate and help your organization move towards more of a system-driven and event-driven automation fabric. So those are the hundreds of triggers that are available out of the box. Again, you can define your own triggers as well. And then finally, there are thousands of actions that are available for you across these connectors to be able to have just first-class support to automate these modern apps services. It's easy to get started with Power Automate. There are hundreds of templates that are available on powerautomate.com, and you can just dive right in. One of the other scenarios we hear about from customers is document processing.
하지만 고객한테 가장 많이 드는 게 문서 처리에 대한 거라고 하잖아요. And they realized a lot of their time from the enterprise is spent just manually transcribing or converting from PDF documents or images of documents to your systems. And well, the state of the art for AI has advanced so much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manually anymore. You can apply AI. 이게 이제 AI 빌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양식 이해, 요게 이제 폼이에요. 요게 폼. 저거 뭐고 이거 송장 양식을 이해하고 또 이미지에서 콘텐츠 뭐 여기 있는 여기 PDF 내지 JPG 이런 데서 이제 글자 같은 거 갖고 올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비전 서비스, 문서 분류, 그다음 이제 언어 감정, 번역 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버튼 몇 번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AI 기술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Whether it's forms understanding, whether it's vision extracting content from images, whether it's text analytics to be able to classify documents or do language translation or do sentiment analysis. These are all well-known AI algorithms that the AI builder capability in Power Automate allows for any citizen developer to be able to embed inside their automation. So you don't have to be a data scientist to build intelligent automation with Power Automate. And this is all available as part of Power Automate offering itself. And finally, there are many use cases where people just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from a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And with Process Advisor, this is a great tool for business user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ir business processes. So I, as a business user, could go off and start recording with Process Advisor, and I could then share that with Kent saying, hey, how are you doing this business process? So that we can get an end-to-end perspective on where we're spending our time, where the bottlenecks are, what do we need to optimize, and maybe what do we need to automate as well. The first step there is just to understand what the business process is, and this is where Process Advisor comes in. It fits into an overall domain called process mining, and this is our first introduction into that space with the Process Advisor. So now what you have is Power Automate is an end-to-end automation system, which is cloud first. It includes UI automation or RPA. It includes AI builder capabilities for intelligent automation. It includes DPA, or digital process automation, to be able to orchestrate across modern applications and services. It include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onitoring, which would be things like if you want to have formalized processes that are human-centric, and you want to do, for example, you want to onboard a new employee, and the first step is to do background checks and all the other checks associated with the employee. The second is to give them an identity, give them library, give them your building access. The third step would be to onboard them into your own systems. And what you want, some of them may be human-driven, and you want to make sure it's done consistently and in a compliant way across all the employees. And that's what business process flows in Power Automate allow you to do.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라는 게가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화면에 우리가 그 보면은 저기 다이나믹 365에도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단계별로.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 요 단계 끝나면 요. 그래서 요 또 하위에 또 단계를 했는지 그 체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요즘엔 챗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새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챗봇에 이렇게 단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뭘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물으면은 그 단계가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랑 챗봇이랑 연결시키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미더비라든가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We also talked about process mining in the case of Process Advisor that helps you understand your business process as a business user and work across your work group to get that shared understanding. So that, in essence, is a very quick view of what Power Automate provides to you from an end-to-end holistic automation platform.
And now let's take a look at enterprise rollout. And for that, I'll hand you over to Kent to take it from here. Kent? Thanks, Ash.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role of a center of excellence. So what Ash had showed you was all of these very powerful tools that have been built with democratization in mind, meaning more people can go ahead and use these tools throughout all of your business in order to drive some sort of outcome. Naturally, there's some concerns. If too many people are doing this, how can I ensure that things don't get out of control? And that's really where the COE comes into place here. And what we're going to talk specifically is about the robotic process automation COE, and then we'll als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M365 COE. 이 RPA 부분이에요. RPA COE. As well as part of the overall landscape itself. Now, when we think about a COE, what is its role? What is its purpose? And generally, it's there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can realize automation and productivity objectives for that specific organization. And now this is achieved through a variety of different areas. One being governance, where we're going to be focused on security, data integrity, and auditing. We want to ensure that only the right people have the access to specific data, and that's governed in a very specific way in order to avoid any risk to the organization. 이런 얘기만 봐도 뭔가 관리자 느낌 들잖아요. 그 RPA COE에 이런 관리자가 들어가서 회사 전체를 걸면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Itself. Another part of the COE role is really to create reusable patterns and templates that can include error handling, instrumentation, and components. The whole idea is we don't want to erode any automation benefit.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세서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프로세서 어드바이저도 따지고 보면 RPA COE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밀접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면은 RPA COE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서 어드바이저에서 녹화를 하는 건 우리 역할이고 녹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석이라든가 구축은 따지고 보면은 RPA COE들이 하는 거죠. 그 재미없는 것들을 그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우 힘드시겠어요. By everyone reinventing the wheel. So if we can give them templates and reusable patterns, we can help scal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Now, another thing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RPA COE is this idea of benefits realization. Naturally, when we talk about robotic process automation, we are going to go ahead and mimic the activities that a human would ordinarily provide. As a result, we want to be able to track all of these related activities to ensure that a business is actually realizing the benefits that they signed up for when they bought the RPA technology itself. 이 부분도 측정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들은 성과 지표를 매길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한 반면에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시간 단위로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성과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될지 비교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니까 이 점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Now, how does this happen? Oftentimes through the use of KPIs, tracking and other metrics that are collected, and then also the role of process rationalization. So along the lines of where Ash was talking about process mining, we want to ensure that we're automating the right things, because if we're automating the wrong things, all we're doing is making a bigger mess faster. Now, as a result, the COE is there to help an organization to scale. If we have a small group of experts that are servicing a large audience, we're not innovating, right? All we're doing is creating a long lineup. And by being able to democratize who can go ahead and build out automations, we can allow the organization to scale. And that's one of the core responsibilities of a COE. So what we wanted to do is we wanted to walk you through 4 different customer scenarios where we've got varying degrees of involvement from a COE. Now, the COE may come from M365, the Microsoft 365 COE, and it can also come from the RPA COE as well.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alk you through each of these different deployments. Now,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actually go ahead and categorize. 계속 보여드렸지만 그 두 가지 그 관점이 익은 거예요. 누가 이제 제어를 이제 더 많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할 때 밀접성이 더 중요한 건지 이 두 가지 큰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n each slide is this idea of control versus agility.
And naturally,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s very dependent based upon your organization. It could be based upon your industry. It could be based upon like the technical savviness of your organization and your appetite to go ahead and do more of this in a self-service manner. And so what we're going to try to do is give you some guidance in terms of which of these options might be right for you and gives you the ability to go ahead and adopt it. So the first one we want to talk about is this 그 네 가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쭉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E enabled innovation, and this is going to come from the M365 COE. And these are going to come from a lot of the core platform components. So things like user administration. 사용자 관리, 뭐 데이터 손실 방지, 정책, 라이센스 관리, 환경 설정, 컴퓨터 관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 관리는 이제 M365부터 하는 거고요. Your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license management, environment setup, and machine management. And those are things that the M365 COE is going to provide to citizen developers. These citizen developers are going to then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fe cycle when it comes to activities such as idea generation, training, design, build, test, deploy, and maintenance. So now if we look at this spectrum of control versus agility, we're going to find that there is a lot of agility for this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citizen developers are going to have more control over the investments that they make and the benefits that they receive as a result of this. And the M365 COE is really there just to ensure that the cor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is still preserved. So we don't have data leakage, we don't have mismanagement when it comes to user administration or licenses. So that's customer scenario number one. What we're going to do is build up in terms of sophistication as well. So this model is going to introduce the role of the RPA COE and also 두 번째는 다시 보시지만 RPA COE와 RPA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RPA 세상이에요. 이쪽은. the role of RPA developers. Now you could think of this as more of a centralized function where both the RPA COE needs to coexist with the M365 COE. What we often see in customer deployments is that M365 COE is going to own a lot of the platform components itself. So things like user administration, setting DLP policies for the entire tenant, managing licenses, managing and provisioning environments. Those are activities that are going to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M365 COE. But then what we have is a formal RPA practice. And this practice is going to focus on that scale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in the presentation. 규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전사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So building out patterns, building out templates, performing code reviews, automating the deployment of solutions through DevOps pipelines, managing machines. And that's going to be the responsible of that RPA COE. And then what's going to happen is we're going to have a centralized group of RPA developers. These could be pro developers. This is their day job where they perform and build RPA automations all day long. And they'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platform components such as idea generation, training, design, build, test, deploy, and maintenance. Now, if we look at this control versus agility spectrum, we're going to find that the RPA and the M365 COE has a lot of control. This organization has chosen not to democratize who can go ahead and build automation. They haven't decentralized that function, and as a result, they've kept tight control of it. Perhaps they've had good reasons. 이런 거죠. 이런 게 민주화가 안 됐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산업별 뭐 아니면 회사별 규정 준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Where it may be an industrial or an industry specific use case, or they had specific compliance needs, and they've gone ahead and chosen this model. The other thing that I'm going to suggest is that a customer may choose to deploy multiple models. Like this model might work in parts of the business, and they may choose the customer scenario one for other parts where they want to decentralize some functions as a way to help scale their organization's needs. Now, the next example we want to talk about is called business-led innovation. And this one is really a partnership between your COEs and your business units. 이쪽은 이건 거죠. 이쪽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뭘로? 중간에 요거 셀프 서비스 포털이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예제예요. 요 회사 아까 요 회사에서 이런 걸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And we have an example of a customer that's adopted this specific approach, and they like to call it bot wars. And their core goal was to blur the lines between business and IT because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how they can scale the benefits of automation throughout the entire organization. And they really worked collectively as a team to do so. And so in this case, what we do have is the M365 COE that's going to once again provide those platform related components. When it comes to the RPA COE, what they've decided to do is they want to go build out a self-service portal. They still want to have that control, but what they want to do is ensure that the citizen developers have access to resources and can actually access those resources in a controlled manner, and that's going to happen through the self-service portal itself. In addition, they're going to provide some supplementary services like automated deployments through DevOps pipelines and managing machines. And then once again, that top layer, we're going to give agility and control to the citizen developers where they can manage their own life cycles.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these are typically functions inside a business that are very much familiar with managing benefits and tracking business cases and being able to go ahead and identify where there's bottlenecks because they live in those bottlenecks every day. So who's in a better position to solve those bottlenecks than the people that are actively working with them day in and day out? Now, this one, when we think of that control versus agility spectrum, it i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we do have a fair amount of control in place, but we've also enabled a lot of agility. And I think the benefit here is that we've got a very thoughtful organization that's thinking about how they can go ahead and manage the risk, by implementing these different platforms and these COEs, but then saying, hey, how do we get the most bang for our buck by being able to scale out these activities as well? Now, the last one we want to talk about is really probably the most sophisticated model that we do have today. And really what we're going to find here is that there's quite a good balance between control and agility. And the reason why this is possible. 이 점인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이 자동화를 통해서 규모 경제가 가능하도록 그쪽에 자동화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자동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죠. Is because through the use of automation, they've actually enabled scale. So we do see a tremendous amount of control in this model, but because we're doing automated deployments and we've got all of these patterns and templates in place, we actually can go ahead and enable both the citizen and RPA developers by using a common framework throughout the entire organization. And so this becomes very important in terms of being able to tie an idea all the way to a benefits realization and to be able to enable all of those executive sponsors to see the benefits that they've signed up for as a result of having a very formalized practice itself. And so this one is actually quite interesting when you think of that balance between agility and control. And for organizations that want to make that upfront investment can actually see some tremendous results by implementing a model much like this. So just our call to action.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a COE. What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is identify what are the areas that are most important to your organization and then govern them. And that's exactly what we've seen through the course of these different examples. Another thing that's become very apparent is the need for M365 and RPA COEs to collaborate and to prioritize outcomes in the context of the business, not a department. It's oftentimes normal, or you run into it where people have like field or turf wars, or sort of, this is my area, that's your area. What people really need to think about is what is the outcome that the organization is after and optimize for that. Think about what's good for the company. What's good for the company is generally good for the department as a result. Now, another important thing that I hope came out in this presentation is that scale can only be achieved when activities are democratized. Bot Wars is a great example of how you can actually get more makers involved in automation by decentralizing that function, but still having that governance in place to ensure that people aren't going off the rails and introducing
이 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자유도를 많이 줬을 때 그 여러 가지 생기는 이런 문제점보다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결국에는 해당 거버넌스 유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COE 역할에 있어서 좀 재미는 없지만 이런 거버넌스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reducing 있다. risk for the organization itself. And then lastly, we saw this in the last example, automating COE activities becomes an equalizer in that control versus agility battle. 그러니까 COE 활동을 자동화하면은 균형점을 좀 찾기 좀 쉬워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COE 활동의 자동화 이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거 말고 딴 걸 자동화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COE 활동 자체를 자동화하려면은 쉬운 건 아닌 거죠. And by automating things, you've got consistency, you've got governance, you've got that control, but you're also enabling agility because now more and more people can use those templates, those patterns in order to go ahead and build out their automation experiences. So with that, we do want to leave you with some resource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So number one, we've got Automated. This is a video series on YouTube provided by the PowerCat team, where we do talk about patterns and practices for Power Automate and RPA specifically. In addition to that, we've introduced a series called HEAT, which is the Holistic Enterprise Automation Techniques. And so here we take you through a journey of 네, 그 ED에는 그냥 이런 거 이제 공부할 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소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공부할 거리 가르쳐 준 거였고. TC Energy Bot Wars, initiative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in the presentation as well. And with that, thanks for checking out this session. Ash, any departing words for our audience? Yeah, thank you, Ken. We hope you got a lot of value out of it. This is a distillation of what we've learned from real customers over the last year, and your mileage will vary. Maybe you need to use combinations of these, but we hope this content was useful for you. Thank you for attending and enjoy the rest of your MBAS.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단은